옛날에 비해서 환율 오르면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좋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소확개미 해외 투자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다들 국민연금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가까이, 40% 정도가 외화란 말이에요. 일단 달러가 강해서 한국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달러가 강하다 보니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다 같이 약한 상태고, 속도의 문제인 것이지 강달러의 흐름 속에서라면 한국의 문제만 아니니까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건 과거 대비해서 개입의 강도나 언급이 약해요. 지금 환율 레벨 대비해서 1410원에서 강력한 물량 개입이 나온다. 1410원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개입을 하겠다는 거는 다소 올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자, 이제 계속해서 시장 얘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시장이 워낙에 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또 일주일마다 이번 주는 포인트가 뭐다 이런 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지난주에 꽤 많이 흔들리고 우리를 좀 불안하게 했었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번 주 후반 쪽에 발표가 될 PCE 물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종합적인 부분들 어떻게 봐야 하고, 또 항상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이분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귀 쫑긋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계신데요. 소개해드리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담입니다만 네. 지방 출장 갔다 오셨다고. 지방 출장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군요. 예, 주요 네. 기관들이 대부분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아침 일찍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연합은 저희가 가장 강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감사드리고 예.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컨디션 더 좋아 보인다라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세요. 일찍 잠을 잤어요. 일부러. 네, 어제 좀 일찍 잤고요.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잤고, 아침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정신은 좀 멍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세요. 네, 굉장히 올빼미 성격이어서. 좀 차 드시고, 또 정신을 예. 이제 한번 차리고 가다듬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홍철 팀장님께 사실 AS랄까? 지난번에 이제 해주셨던 얘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의 흐름을 보고 듣고 싶은 얘기도 있고 지금부터의 얘기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 환율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걸 다 까먹어서.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까먹어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실 필요 없고 뭐라 제가 그랬지? 이제 좀 다시 듣고 왔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담했던 내용을 열심히시네요. 다시 듣고 왔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한 3주 전 됐거든요. 그때 이제 달러원 환율이 1,350원 넘고 돌파했을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환율 레벨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가 1,360원이 넘으면 시장은 당장 위쪽으로 열려버릴 수 있다. 확 열린다. 그게 단기 트리거 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제 건드렸잖아요. 네,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1,400원 그렇죠, 가냐마냐 이런 걸로 지난주에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지금 레벨 때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정부와 외환당국과 특히 일본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구두 개입도 했고 아마 실개입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레벨은 대략 1,400원 정도의 이제 레벨이었었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열어놔야 된다. 위쪽으로. 네. 물론 정부가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건 1,410원 위쪽에서는 강한 물량 개입을 할 것이다. 얘기했고 거기에 실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탄은 정부가 굉장히 충분하고요.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부는 가지고 있는 달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명히 팔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과연 환율이 올랐을 때, 물론 이제 환율 올라서 불행한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환율 오르면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좋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소확개미 해외 투자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다들 국민연금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가까이, 40% 정도가 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을 때 옛날에는 이제 다들 난리 난다.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 외화 유출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해요. 일단 달러가 강해서 한국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달러가 강하다 보니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다 같이 약한 상태고 속도의 문제인 것이지 강달러의 흐름 속에서라면 뭐 한국의 문제만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환율이 오르는 게 당연하고 오르는 게 뭐 나름 나쁜 것도 없고 기업들도 좋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건 과거 대비해서 개입의 강도나 언급이 좀 저희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번만 뭐 그 사건만 봐서는 이제 못 느끼실 수 있는데 과거랑 이제 쭉 비교를 해보거든요. 어떤 환율의 이제 상승 속도나 레벨, 당국의 입김이 혹은 강도가 약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3월 금통위 때 이제 하는 총재가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환율 질문이 나왔겠죠. 이제 그때 총재님이 얘기하신 게 뭐 일반적인 얘기 하다가 좀 옛날과 다르게 뭐 지금 강달러고 또 환율 상승하면 소확개미도 많고 해외 투자가 순 에셋이 있다 우리가 해외에. 그럼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가 증가하는 워낙 환산부죠. 증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뭐 그렇게 꼭 위험하다거나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딱 그 순간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달러 원 환율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뭐 한두 해나 뭐 그러니까 한두 주, 뭐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구조적으로 환율 상승의 어떤 좀 편향된 어떤 당국의 개입 혹은 태도의 변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환율 레벨 대비해서 1,410원에서 뭐 강력한 물량 개입이 나온다. 1,410원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레벨에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개입을 하겠다는 거는 이제 개입의 어떤 강도나 태도가 다소 올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정도가 이제 태도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2분기 중까지는 계속 상방 압력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시에 출연 3주 전 해주셨을 때 7, 8월에 혹시 꼭지점 출연 못하고 못 깨고 그러면 이제 위로 확 험악하게 위로 확 가는 건데 갈 수 있다. 일단은 이러셔서 2분기 중까지만 상승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네, 2분기. 네. 왜냐면 일단 3분기 정도 되면은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조금씩 뭐 저는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인하 한 번 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는 있고요. 뭐 그렇다고 올해 여러 번보다는 뭐 한두 번 정도 인하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4월에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제가 지난주 데이터를 최신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번 세금 납부의 규모가 거의 한 3, 4년 내 최대치까지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25일까지라고. 1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5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면 오늘이 오늘 끝나는데 25일이니까 이제 내일. 오늘 끝나고 이제 네네. 내일인데 요때까지가 달러가 가장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이 페이지의 막대 그래프가 이제 위아래로 쭉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페이지 그림에서 전주 B에서의 막대기예요. 이 페이지 그림은. 이 막대기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면 달러가 부족해졌다는 얘기고요. 플러스면 달러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은 뭐 주간으로 그렇게 막 한쪽 방향으로 가진 않는데 보시면 묘하게 4월에만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4월 보시면 막대기가 거의 2022년 4월 내 최대치로 한 주 만에 큰 폭의 달러 감소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와 지금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2년에도 미국 주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도 달러 유동성이 많이 말라가고 있던 이제 흐름이었기 때문에 요 그림이 그러한 흐름을 하나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23년에는 반대로 막대기가 위로 가 있죠. 네. 저때 이제 SVB 사태가 망했을 때 그때 막대기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유동성 공급한 거. 이렇게 달러가 공급이 되면 주가가 좋아요. 올해 보시면은 달러가 공급이 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난 한 주 동안 공급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강세고요, 당연히 주가가 빠져요. 그럴 때 그리고 채권 금리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으로 달러가 빨려 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게 세금 납부의 세금 납부가 영향이 가장 크게 크다. 돼서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1달러는 돼요. 1달러. 다만 그러면 이제 끝이냐? 이제 안심이냐? 제가 아까 이제 2분기까지는 강달러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뭐 고용, 뭐 물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유동성. 유동성. 근데 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는 일반인들이 거의 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제가 다음 주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건 지표는 아니고 미국 정부가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이번 분기에 조달을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죠. 정부 채권 발행을 어떠한 만기로 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를 해요. 네. 뉴스에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오는데 날짜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런 네, 그렇게 정도인가요? 나옵니다. 네, 이번 4월 말 5월 초에 나와요. 네. 적어도 5월 1일 전에는 나와요. 요 문서가 발표가 돼요. 분기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 전 문서는 1월 3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문서에 정부가 미국 정부가 단기 채권을 뭐 몇 프로, 뭐 장기 채권을 몇 프로 조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단기 채권. 요 짧은 만기 채권이 관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짧은 만기 채권이 정부가 공급하는 유동성을 결정합니다. 긴 거는 결정하지 않는데 짧은 채권은 중요해요. 지난해부터는 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옐런이 얘기를 안 해줬어. 다만 뭐 저희들이 추정하는 이유는 있는데 아무튼 얘가 많이 늘었으니까 유동성이 공급됐겠죠. 네.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즉 달러 유동성 공급이 이 주가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이제 흐름을 이제 보이는데 그림을 잠깐 3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면 회색 선만 보시면 돼요. 회색 선. 이 회색 선이 작년에 바닥치고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즉 유동성의 공급이 돼야 좋은 건데 지난 한 주 동안 보시면 막대기의 그 선의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죠. 얘가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운 가장 중요한 이유다는 거고 문제는 작년부터 왜 공급이 됐냐? 연준은 긴축을 했는데 바로 미국 정부가 단기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에도 계속 공급해줘야죠. 그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잘 봐야 앞으로 2분기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할 거냐 아닐 거냐가 나오는 거죠. 지금부터 새롭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은 뭐 네, 1분기에는 네. 좀 많지만 2분기에는 줄이는 걸로 큰 그림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맞아요. 어떻습니까? 큰 그림은 나와 네, 있는데 네. 이 큰 그림을 누가 그리냐면 네. 미국의 재무부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재무부의 시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위원회, 뭐 차입위원회,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시어머니질을 하죠.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재무부가 꼭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라고 해도 며느리가 아닌데요? 전 이렇게 할 건데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1분기에 차입위원회 등등에서는 아유 이거 단기 조달이 너무 많다 작년부터 이거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옐런이 아니 난 이렇게 할 건데 하고서 계속 단기 채권 공급을 늘려줬습니다. 이 덕분에 1분기 유동성이 꽤 여전히 공급이 좀 물론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공급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또 시어머니질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고 있어. 너무 많으니까 이 단기 채권을 좀 줄여라. 판단은 옐런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옐런이 볼 때, 지금 대선은 눈앞이고 연준은 금리를 좀 천천히 내린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자기까지 즉 재무부까지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 와 이거는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발행을 그래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근데 그 미 정부는 이런 유동성을 타겟해서 정책을 펼치진 않아요. 뭐 옐런이 뭐 유동성 얘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옐런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계획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큰 그림 있잖아요. 그 큰 그림상으로는 2분기에 줄이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 계획을 확정치인데 확정 계획이 계속 줄인다. 그럼 2분기 내내 달러가 뭐 물론 미국 뭐 지표 뭐 물가 뭐 고용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달러의 공급량 자체가 2분기에 기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4월에는 세금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게 6월까지 계속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힘든 상황이 뭐 주식 포함해서 뭐 금리 다 6월까지도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관련돼서 다음 주에 또 FOMC가 예, 있는데 예. QT 테이퍼링 간속과 관련돼서는 그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예, 예.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그 네, 전에는 네. 다음 FOMC 때 회의에서? 논의할게. 네. 그 다음 갔더니 네. 뭐 페어리 준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번에는 좀 네.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그리고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네. 사실 지난 3월 FOMC 때도 시장은 그거를 거의 안 봤습니다. 오로지 막 금리. 전 별로 관심 없어. 금리에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유동성에 관심 많은데 지난 3월 FOMC 때 말씀하신 대로 페어리 순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 QT의 양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QT를 줄이는 거니까 이거는 완화인 거죠. 완화. 근데 그 얘기에 원래 저희들이 기대했던 혹은 이제 저같이 유동성만 보는 굉장히 일부 오따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주 일부 오따쿠들이 예상을 다 대충 이번 회의 때는 뭐라고 하겠지 했던 것보다 3월의 발표치는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뜨겁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파월 의장이 나와서 시장이 별로 관심도 없는 저 같은 사람 빼고 관심도 없는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 뭐 유동성에 대해서 뭐 논의를 또 해볼까? 이러면 사실 제가 3월 달에 기대했던 건 현재 월 950억 달러의 이 QT량을 구체적으로 네. 어느 정도 줄일 건지 그리고 사실 이걸로도 부족해. 제가 보기에는 그걸 넘어서서 아주 비상 상황에 훅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양적 완화죠. 이러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 아니라 할 어떤 기구 준비가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게. 이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예 안 나오고 QT의 규모를 어떻게 줄이겠다도 안 나오고 그냥 단순히 논의해 보겠다만 나왔습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이번에 이거를 더 좋게 얘기할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별로 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연준이 이 유동성을 보고는 있는데 연준 내에서도 소수파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시장에서 이거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럼 연준 내에서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연준의 전반적인 기류는 요즘 물가 봐라. 요즘 고용과 소비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뭐 저희는 올해 중으로는 좋게 봐요. 계속 보고 주식 특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2분기에는 이 유동성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기가 곧 도래하는 네. 단기 국채가 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이게 네. 시장이 어떤 영향이 또 있을지 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 단기 국채의 만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네. 막대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막대인데 제일 왼쪽이 이제 4월인데 4월은 작네요. 만기가 작은 게 아니라 이게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만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거의 3배예요. 5월 달 만기가 2조 달러입니다. 이 이상의 국채를 발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짧은 국채. 요 이상의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야 순발행이 되는데 2조 달러를 넘어서 순발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4월도 그렇고 아마 5월도 달러가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단기 국채의 순상환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이 그림 보면 그래도 6월엔 주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5월에 한 달짜리 채권이 다시 발행되기 때문에 네. 6월 막대기는 업데이트하면 이게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만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짧은 국채의 만기 도래가 대량으로 오면서 달러 유동성이 6월까지는 부족할 수 있고요. 이거는 미국 정부보다는 이제부터는 연준이 나서야 됩니다. 연준이. 미 정부는 더 이상 단기 국채를 늘리기가 작년에 이미 왕창 늘렸고 올해 또 늘리기가 힘들어. 그러면 정부 말고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주체는 또 연준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짝짝꿍을 잘 해야 되는데 연준이 아마 6월 지나서는 늘려줘야 된다.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6월 이후에는 연준이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6월 이후에는 주식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묘하게 매년 대선 때 패턴을 따라갑니다. 다시 정리해 주세요. 대선 때 패턴이 어떻다고 하셨죠? 대선 패턴이 연초에 네. 오르다가 연초에 오르다가. 2분기에 살짝 쉬다가 하반기에 쫙 오릅니다. 근데 올해 패턴이 그 패턴을 정확히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2분기 때 좀 모아가는 시점을 만들어 두시면 하반기에 좋을 것으로, 단 조금 힘들다. 이 주식시장 4월 들어서 네. 3월까지의 흐름과는 좀 확연하게 안 좋죠? 네. 좀 다른 걸 체감을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 이것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2분기 유동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선 때 1, 2, 3, 4분기 패턴이 이랬다라는 거에 정확하게 좀 지금 따라가는 부합을 하고 겁니까? 있고 마침 유동성의 흐름 자체도 그 예상에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1월까지 풀렸고 3월까지 1분기 풀렸고 2분기 지금 4월에 축소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다시 개선될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예측인 거고요. 2분기까지는 확실히 요 예상대로 좀 움직여 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단기 채권 단기채 네. 이 조달 계획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예. 빠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제가 있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자료는 쓸 텐데 네. 뉴스에 안 나와요. 뉴스에 안 나오니까 이제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찾냐면 알려주시겠지만 미리 어떻게 보고 싶으면 구글에서 네. 구글 검색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들어가지 마시고요. 구글에서 트레저리, 이거는 이제 미 재무부를 의미합니다. 트레저리 쿼털리, 그러니까 분기죠. 쿼털리 리펀딩, 트레저리 쿼털리 리펀딩이라고 찾으시면 떠요. 제일 첫 번째 상단에 뜨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5월 1일 전에는 나오니까요. 그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말. 네, 월말. 네. 예. 월말, 월초 그러니까 4월 말 혹은 네. 5월 뭐 1일까지는 네, 나오지 않을까 늦어도 지금 말씀을 네, 나옵니다.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 지금 달러원 그 얘기로 출발을 했잖아요. 환율. 다시 환율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 게 네. 팀장님께서 이제 그냥 뭐 말씀드린 건데 연합 인포맥스 금융대상에서 2023년에는 외환 부분이고 네. 2022년에는 부끄럽네요. 그렇죠. 채권 부분 채권이었죠. 베스트 애널리스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두 예. 개를 아우르는 네.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환율 얘기도 계속해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고 좋습니다. 또 오늘 이슈가 있어서 네. 이 엔화요, N. 달러 엔 환율이 예. 155엔을 돌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55엔 목전이다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이 구두 개입도 사실 시장에 지금 잘 안 먹힌다. 안 먹히죠. 네.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일본이 아베노믹스 2011년 이후부터는 계속 약세를 추구했죠. 엔의 약세를. 그러다가 이번 기시다 정권 및 일본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약한 엔은 더 이상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좋은데 일본의 전체, 특히 시민들에게는 안 좋다. 그래서 기시다가 정책을 바뀌고 금리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했는데 아니 엔이 더 약해지네. 자, 우리가 환율을 결정하는 건 금리 차도 있죠. 하지만 금리 차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양 국가 간에, 그러니까 달러 엔이면 일본과 미국 간에 펀더멘털의 차이가 결정합니다. 펀더멘털의 차이. 근데 유독 지금 보시면 일본이 경제가 뭐 기업들은 좋고 주가는 올라 있어요. 그런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최근 한 2개 분기 동안 성장률이 거의 빵입니다. 빵. 아니 그러면 펀더멘털 격차상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보다 보니까 주가가 경제 아니냐? 일본은 지금 아니에요. 주식만 좋지. 따로, 그리고 주식은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엔이 저렇게 약하니까 수출 기업들은 너무 실적이 사상 최대치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지금 임금 높여주는 거 아니냐? 대기업만 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대기업마저도 그동안 물가 오른 걸 생각하면 실질 임금이 떨어졌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불만이 크겠죠. 그래서 기시다도 아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우에다 총리를 얘기 안 하고 기시다 총리 얘기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해. 우에다 총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시다 결정하는 겁니다. 기시다도 이거 엔 약세는 더 이상 좋지 않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일본 성장률이 나쁜 게 기시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리는 높일 수 있는데 기시다가 성장이 나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미국은 뭐 저는 그게 이제 좀 착시라고 보지만 착시는 좀 그렇고 아무튼 미국은 현재 이민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그게 뭐 고용이든 소비든 고용 소비를 네. 높게 유지를 시키고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도 사실 미국만 물가 높은 게 아니라 미국은 계산 방식 때문에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제 얼핏 생각하면 금리 차처럼 보여. 미국은 금리가 높고 일본은 금리 올려봐야 낮고
그래서 엔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최근에 뭐 유로화의 약세 대비해서도 엔이 되게 약해요. 그 이유는 지금 유럽 경기보다도 일본 경제가 더 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일본이 뭔가 전기를 마련해서 이게 올라와야 돼. 그런데 사실 통화 약세를 하면은 경제성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보면은 사실 수출도 수출이지만 내수가 큰 나라예요. 일본은 내수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50% 정도고. 근데 내수가 지금 망가져 있어요. 실질 임금 마이너스고. 이런 상황이면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는 뭐 금리 인상이고 뭐고 뭐 기시다고 뭐고 펀더멘털리 달러 대비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베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죠. 네. 나의 등수가 올라가는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은 더 이상 이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앞으로 엔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아마 일본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등수가 올라가는 방법은 남이 못하기를 기다려야지. 그 얘기는 미국이 앞으로 성장률이 슬로우 다운 돼야 엔화가 약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금리를 그래도 올리면 엔화가 뭐 세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펀더멘털리 일본이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면 달러 엔에서 엔 약세로 베팅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도 나름 좀 이해가 간다는 거고 미국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뭐 당연히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고용도 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민자가 굉장히 대량으로 여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돈 벌고 소비하겠죠. 그렇다면 계속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일본이 그래도 성장이 좀 따라와 줘야 더 이상의 약세가 막히는 거지 엔이 당분간 좀 기대를 하기가 조금 보여지고요. 네. 이제 6월까지는 저희가 강달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6월 이후에를 한번 엔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지금 엔에 올해 들어서 네. 이런 상황이 좀 네. 예상치 못하고 예상 약간 못했습니다. 이런 네. 상황이세요 지금? 금리 인상하면은 그래도 그러니까요. 금리를 생겼는데 음.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우리가 이제 주가만 보다 보니까 일본이 좋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지표를 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BOJ가 또 이틀간 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분명히 이 환율에 대해서 엔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좀 기다리고 뉴스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네. 이 엔화를 또 보고 있는 건 우리 네. 원화의 영향 이런 걸 또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원화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엔화와 연결돼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엔이랑 연결되면 뭐 원화는 당연히 약세이겠지만 일단 최근에 원화는 엔보다는 유로를 좀 더 따라갑니다. 네, 유로.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에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수출을 보니까 수출량이 두 자릿수 초반 한 11% 뭐 12% 정도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번 4월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제 한 자릿수 플러스 YOY 이제 한 자릿수였는데 이제 한 두 자릿수로 올라오면 그 동안의 이제 환율의 상승 압력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4월 달에는 세금 납부도 완료가 되고 수출도 일부 이제 회복을 강하게 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이제 좀 보이긴 하겠지만 2분기 중으로는 계속 위쪽은 저희가 열어두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좀 무서워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데요?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요 3페이지 차트인데 네. 제가 요 그림에서 설명을 안 한 선이 하나가 있는데 밑에 점선으로 굵게 있는 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직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계가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들어가서 마찰도 줄이고 열도 식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윤활유 요게 바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저는 윤활유로 유동성을 설명하는데 윤활유의 최소량이 있겠죠? 네. 최소한 이 기계가 정도는 있어야? 커지면 윤활유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적당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적당한 유동성의 양이 얼마냐? 이거를 아주 극소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정을 해봤는데 그걸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요 점선입니다. 지급 준비. 지준의 최소 요구량. 마침 지난해에 요 요구량을 터치하자마자 SVB가 망했어요. 그게 여기
3조 달러의 네. 라인인 거예요. 3조 달러. 네, 이 추정치는 참고로 뉴욕 연준에서 22년에 발표한 논문을 참고로 저희가 점선을 그려놓은 건데 문제는 지금 터치를 하려고 떨어졌어. 어디에? 지난주. 예, 지금 이번에는 3.1조 달러 정도 됩니다. 3.1조 달러. 제일 오른쪽인데. 네. 그런데 지금 회색이 얘를 터치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회색이 지금 지난주에 물론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분기 내내 얘가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이 회색이. 예, 그러다가 혹시라도 점선을 터치하게 되면 이것이 주식에 좋냐 나쁘냐. 좋을까요 나쁠까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충격 아닐까요? 참고로 SVB가 때는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호재다. 호재라고 하면 너무 이게 좀 그러니까 SVB 오른다. 망한 건 안 좋은 거지만 그렇죠. 의외로 좋은 효과일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네. SVB가 안 좋다 뭐 그래서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기보다 네. 대처를 네. 과거의 금융위기라든지 네. 뭐 리먼이라든지 이런 대처를 걸 잘했다? 보고 네, 대처를 잘했다. 미국이 상당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네. 이제 생겼다. 네. 뭐 이런 평이 상당히 좀 그건 있지 일반적인 않았나요? 평이고요. 저는 일반적인 평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역시, 오로지 유동성. 네, 역시. 그때 갑자기 회색이 확 증가한 건 유동성을 뿌려 넣으니까 기계가 끼릭끼릭 윤활유가 부족했는데 갑자기 윤활유를 퍼 부어주니 통이 잘 돌아가죠. 고효과일 뿐이지 뭐 대처를 잘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생각은? 저는 이제 사파니까. 근데 요 예, 예. 회색이요. 예. 이게 이제 급격하게 사실 내려온 것도 있고 예. 이제 2분기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예. 거 아까 말씀해주신 예. 여러 가지 좀 일회성적인 예. 그러니까 늘 예. 오는 예. 뭐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예. 갑자기 내려온 거지 이게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세금 효과 때문에는 좀 갑자기 떨어졌는데 얘가 네. 그 세금 효과는 앞으로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요. 아, 이제 계속 2분기 중에 떨어지는 건 바로 채권 공급이 단기채 공급이 다음 주에 발표될 요 데이터상 앞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회색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겠다는 게 저희가 2분기 동안의 유동성에 대한 전망입니다. 팀장님 또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시니까 저는- 근데 시장이 보는 건 사실 네. 많아요. 네. 이 모든 걸 이제 유동성이 아우른다 네. 해도 이번 주만 해도 지금 네. 실적 보고 네. 있죠. GDP 발표됐죠. PC. PC 나오죠. 네. 이제 네. 이게 모든 게 이제 FOMC로까지 이어지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PC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 PC는 CPI랑 계산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비 비중이 많이 낮아요. 네. 작아요. 근데 이 주거비는 계산 방식 때문에 CPI는 좀 높게 나오는데 PC는 계산 방식 때문에 낮게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물가가 오로지 미국만 물가 압력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계산 방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산 방식 때문에 일단 PC는 상대적으로 CPI보다 안정되고 1등 공신은 주거비. 근데 2등 공신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3월 CPI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높였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보험료는 또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계산 방식상 CPI는 보험료가 높게 나오고요. 네. PC는 계산 방식상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PCE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번 주는 잠깐 안정되는 시기를 주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 위원들이 침묵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상당히 뭐 네. 매파 약속한 네. 것처럼 그렇게 네. 쏟아내고 네. 이제 입을 닫았죠. 닫았는데 네. PC가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라면 네. 안정적으로 나오고 나서 FOMC가 있다. 네. 뭐 요 흐름은 그러면 어떤 경로로 좀 네. 예측이지만 해볼 수 있을까요? 매파적으로 가야 됩니다. 매파적으로. 네, 매파적으로. CPI가 높게 사실 PC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CPI보다 되게 낮았습니다. 훨씬. 그런데 사람들 PC 잘 안 보죠. CPI만 보죠. 연준의 정책 타겟은 코어 PC예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CPI를 보냐는 얘기지.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내가 연준 위원이에요. 그럼 물가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사람 지금 뭐 시장에서 뉴스 보는 사람들은 다 CPI만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원래 목표는 PC야. 그럼 나는 PC를 보고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CPI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PCI가 PCE가 안정되고 내가 보는 특수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특수한 몇몇 지표가 안정돼 있으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달라라고 정책을 해버리면 저는 잘려요. 그게 공무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래서 뭐 연준이 엄청 똑똑한 박사급이 수백 명이 있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하냐? 이건 전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똑똑한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심리적인 동인은 CPI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PC가 뭐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하시면은 힘들어져요.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다음 주 초에 고용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민은 하반기가 되면은 흐름이 많이 둔화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민은 없던 이민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국경 폐쇄 및 내부에 있는 상당수의 이민자가 추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터전이 미국이에요. 애도 미국에 있어. 근데 애는 시민권자니까 그냥 살아. 부모는 쫓겨났어. 돌아와야죠. 지금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마침 국경 폐쇄 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 이민의 수요고 바이든은 국경의 보안을 대충 풀죠. 그러면 페트롤만 안 해도 그냥 도강을 하잖아요. 이 통계도 없어 얘네들은. 다만 얘네들이 얼만큼 불법 이민자를 만났느냐만 통계만 있어요. 근데 급증했습니다. 그 얘기는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요분들이 취직을 하면 통계에 논판 페이롤에 잡힙니다. 우리랑 다르게 걔네들은 고용을 잡게 돼 있어요. 불법이어도.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많이 나오는 거고 소비도 나름 견조하고 임금은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면 임금이 높아져야지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없던 이민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추방되셨던 분이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들어오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민이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국경 페트롤만 조금 강화해도 이민이 확 줄어버려요. 지금 국경의 보안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둔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고. 하반기죠. 네. 하반기. 대선 이후엔 더 트럼프가 되면 쫓아내. 혹시 정치적으로 뭐 변화가 있다면 더. 그래서 굉장히 미국 경제가 저는 뭐 소비 이런 거 안 봐요. 저는 이민 정책을 봐. 국경의 페트롤을 봐. 국경 페트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 잘 안 보는 남들이 잘 안 네. 보는 부분까지도 네.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시장의 맥을 너무나 잘 짚어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환율 얘기도 해주셨고요. 납세 시즌이 지금 마무리가 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 2분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